Czyli minister Błaszczak dokonał zakupu samolotu bez uzbrojenia. Szanowni Państwo, uzbrojenie do tego samolotu właśnie w trybie takim szkolno-bojowym. Unię, państwo i to państwo scentralizowane, wiadomo, pod kierownictwem. Typical combat plane, 6,500 kilograms, but the possibility is almost the same, just like F-16. 한국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K2 전차 110대의 인도를 성공시키며 폴란드와의 1차 계약 180대에 대한 납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폴란드에서는 2차 계약 180대 물량에 대한 추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K2 전차의 가격 문제, 한국은행의 대출 문제 또는 현지화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최근 폴란드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계약 지연의 주된 이유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임이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신정부의 친EU 정책, 즉 독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로 인해 K2 전차가 희생양이 되어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현대로템 측은 2차 계약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만약 2차 계약이 무산된다면 현대로템 방위 사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큰데요.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방산 인력 재배치, 사업본부 통합, 수출 전략, 전면 수정 등 조직 개편의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슬슬 폴란드 신정부가 짜증나기 시작하네요. 그동안 긴가민가 했던 K2 전차 계약 지연의 핵심 원인이 폴란드 내부에 정치적 딜레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결정적 사건은 지난 3월 20일이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총리 정부는 동쪽 방패 안보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주된 요지는 폴란드가 EU와의 협력을 통해 방어 정책 통합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죠. 겉보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결국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EU 방산 통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폴란드는 필연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반발하는 법과 정의당 피스는 투스크의 정책을 폴란드의 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크게 반발했는데 특히 피스 지도자 야로슬라프 카친스키는 EU는 질적으로 베를린에서 통제되는 영토라며 투스크의 정책은 폴란드를 독립국가가 아닌 독일과 프랑스의 종속 지역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Czysto ten manewr z tą uchwałą teraz ze strony Donalda Tuska i koalicji sprytne. Próba zagonienia was. Proszę Państwa, no, dla pewnej części społeczeństwa być może sprytne, ale nie sądzę, żeby nasza część społeczeństwa nie wiedziała i nie rozumiała, że w tej chwili rozgrywa się operacja zmierzająca do tego, żeby zmienić Unię w państwo i to państwo scentralizowane, wiadomo, pod kierownictwem. W tej części Europy to byłaby oczywista dominacja Niemiec, no być może w innych częściach to byłaby raczej dominacja Francji, ale to praktycznie rzecz biorąc przestalibyśmy być niepodległym państwem. 투스크 정부의 친EU 행보는 K2 계약 지연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EU 재정을 활용한 동쪽 방패 계획은 독일과 프랑스 합작회사인 KNDS가 주도하는 레오파르트 2AA 공동구매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는데요. 이미 스웨덴과 스페인은 지난 1월 IAV 2025 컨퍼런스에서 각각 44대와 50대의 레오파르트 2AA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EU 펀드 자금을 전환하여 사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레오파르트 2AA 대당 가격은 약 3천만 유로로 K2GF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죠. 이처럼 현재 EU의 여러 회원국들이 레오파르트 2A8의 공동구매를 추진 중인데 독일, 체코, 리투아니아,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폴란드 투스크 정부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발생했는데 결의안 통과 후 그 즉시 EU가 폴란드에 지원한 팬데믹 회복 기금 중 약 70억 유로, 75억 달러를 국방 및 안보 지출로 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시행되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최근 독일 출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유럽 국가들은 유럽산 무기를 사야 한다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죠. 즉 결과적으로 결의안으로 인해 동쪽 방패 계획에 투입되는 EU 기금이 레오파르트 2A과 같은 유럽산 무기 구매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한국산 K2 전차의 계약 파기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이에 피스 지도자 야로슬라프 카친스키는 대놓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투스크 라인의 현 국방부 장관 코시니악 하메시를 비판하며 의도적으로 K2 전차 계약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 코시니악 하메시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K2 전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적도 있습니다. 3월 6일 그는 폴란드 라디오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이 땅 가격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대로템이 제시한 대당 1,300만 유로가 한국군 납품가보다 높고 폴란드와시 1,700만 유로에 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나은 조건을 요구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터무니없는 가격은 K2를 자격에서 실격시킨다며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발언은 역풍이 되기도 하였죠. 레오파르트 2A8의 가격이 전부 공개되면서 폴란드 방산 전문가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장관이 발표한 K2의 가격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장관이 의도적으로 K2를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폴란드 방산 전문가 카밀 콜로지에는 K2 PL이 실제로 엄청나게 비싼가? 아니다. 대당 1,700만에서 1,900만 유로의 가격은 매우 합리적인 솔루션이다 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도 레오파르트 2A 가격이 3천만 유로라는 건 알고 있냐? 그럼 우리가 실수로 33억 7천만 달러의 K2 180대를 구매한 거냐? 전차 하나당 1,800만 달러인데 지금은 절반 가격으로 K2 PL을 원하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럼 체결하지 마. 그들은 폴란드에서 폴란드식 생산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는 여전히 스웨덴의 레오파르트 2A 가격보다 3.5배 저렴합니다. 투스크 연합들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래, 그럼 2040년에 레오파르트를 2,900만 유로에 구매하여 인도받는 게 더 낫겠네. 이런 통치자들이 날 짜증나게 만든다. 이것은 독일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한 거다. 독일인들이 레오파르트를 사라고 하면 결국 레오파르트를 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일의 하수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죠. 폴란드 내 전문가들은 K2 계약 취소가 폴란드에게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입사 데미안 라트카는 최근 칼럼에서 K2 PL은 꼭 진행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빨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K2 PL은 폴란드 동부 지형에 최적화된 전차이고 레오파르트 2A8의 전하는 전력 공백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K2는 입증된 한국산 무기의 신속성과 적응성을 바탕으로 안보에 필수적인 반면 레오파르트 2A8은 납품 지연과 높은 유지비로 비판받는다. KNDS의 연간 생산량은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공동구매 국가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현대로템의 제안은 기술 이전과 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계약 취소는 막대한 위약금과 투자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미 폴란드 동부 후르브의 슈프와 같은 지역의 생산시설 설립이 논의 중이었던 만큼 이 계획의 중단은 지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레오파르트 2A8로 전환하면 폴란드는 대당 도입 단가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과 부품 공급의 병목 현상도 발생하여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레오파르트 2A6의 경우 부품 부족으로 2024년 기준 수리율이 50% 미만에 그쳤는데요. 또한 폴란드가 EU 재정에 기댄다고 해도 GDP 4.7%에 달하는 2025 국방 예산은 이미 한계에 달해 추가 부채를 유발하며 경제적 자율성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독일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유착으로 과거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폴란드가 독일의 방산을 의존하면 러시아가 이를 정치적 약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군은 폴란드 동부 국경을 위협하며 신속한 전력 배치가 어려운 레오파르트 2A8의 도입 지연은 군사적 공백을 노출시킬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 방산업체 PGZ는 K2 PL 생산을 통해 기술 역량을 키우고 K9 자주포 및 K239 천모와의 통합으로 동유럽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는데 K2의 계약 취소는 PGZ의 성장 동력을 앗아가고 레오파르트 2A8에 의존하며 단순한 독일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을 초래하게 되죠. 실제로 레오파르트 2A4를 2A6로 개량하는 과정에서 폴란드 PGZ는 독일의 엄청난 간섭과 고장을 받았고 대당 개량 가격이 거의 신차를 도입하는 가격으로 급등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과의 협력이 폴란드 방산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현지 업체들은 EU 내 이류 방산업체로 머물게 한다는 것이 실제로도 입증된 것이죠. K2PL은 현지 생산으로 약 60%의 부품 국산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지난 22일 폴란드 방산기업 WZM의 바브르진 키비츠 사장 역시 폴란드 육군의 요구에 맞게 폴란드화된 K2 블랙팬서 탱크를 빠른 시일 내에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K2든 레오파르트든 M1 에이브람스든 각기 전차의 고유 특성과 성능은 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저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안보 문제를 풀고자 하고 이로 인해 전차의 도입 계약이 체결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과도히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미 180대의 계약을 통해 전 유럽의 K2 전차가 지닌 비용 효율성과 신속한 납품 그리고 타 EU 전차와의 성능 비교에서 우위에 있음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한국 K2 전차는 폴란드 외에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 및 페루, 칠레와 같은 남미 국가들과도 협력을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자체 수요가 풍족한 상황에서 기술력을 앞세워 K3 전차의 성공적인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한쪽으로는 손실일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한국 전체의 기술력과 방산 기업들의 생산 역량이 오히려 더 증명되는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도리어 걱정해야 할 것은 유럽 국가들입니다. 현재 레오파르트 공동구매에 참여한 국가들은 늦은 납기로 인해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는 132대의 레오파르트 2A8을 14년 동안 인도받아 연간 10대 수준에 그치고, 노르웨이는 54대를 2030년까지 연간 8대 수준으로, 네덜란드는 46대를 6년간 연간 약 7대 수준으로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와의 계약 체결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110대의 전차를 폴란드에 보내주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독일의 현재 생산 라인 문제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레오파르트의 부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일, 프랑스, 체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생산하면 공급망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각국의 생산 일정, 품질 관리, 물류 조율이 필요하며 한국과라도 일정이 지연되면 전체 생산 라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또한 각기 국가들의 방산 인프라와 기술 수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거나 생산 규모가 작은 체코나 그리스는 부품 제작 속도와 품질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2A8을 논하기도 전에 레오파르트 2A7을 2018년 계약 체결한 헝가리가 6년이 지난 2024년에 첫 물량을 인도받은 것만 봐도 2A8이 얼마나 지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최근 폴란드의 신정부의 반응을 보면 한국이 무기를 너무 빨리 납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년 만에 K2전차 110대, K9 자주포 144대, 천무발사대 90대를 인도받다 보니 등 따숩고 배부른 폴란드 신정부가 어느새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긴장감을 잃어버린 듯한데요. 국가안보를 가지고 정치적 수단으로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여야를 초월해 정치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안보인데요. 오히려 폴란드의 안보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여기나 거기나 정치인이 문제. 아마도 세계 최초 전투가 불가한 전투용 훈련기일 것이다. 폴란드에서 F-50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세자리 톰치크 국방부 차관이 지난 14일 SEJM 연설에서 F-50을 두고 무능력, 무장이 없음, 세계 최초 전투 불가 전투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며 전 정부가 맺은 F-50 계약을 비판한 것이 시발 점이 되어 현재 SNS를 중심으로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 F-50인데요. 톰치크 국방부 차관은 F-50의 무장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없는 것이 아닌 12대의 개필러 버전에서 AIM-9X와 AIM-120C 등 미국산 공대공 무장의 통합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일 뿐, GBU 계열 폭탄, 제이단 유도미사일, KGB 공대지, 타우러스 등 공대지 무장은 갖추고 있는 F-50입니다. 사실 톰치크 차관이 저격하고 싶었던 것은 F-50이 아닌 공대공 무장을 계약에서 빠뜨린 전 국방부 장관 부하샤크일 것입니다. 다음 대선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하죠. 즉 한국산 전투기가 네거티브 선동을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안도 없는 폴란드에서 차관식이나 되는 사람이 선동 발언을 하고 있으니 그럼 취소해 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답답한 상황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현 정부는 오히려 취소가 아닌 계약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파기까지 운운했던 현 정부 인사들은 F-50의 지난 계약이 잘못되었다면서 제대로 된 계약이 무엇인가 보여주겠노라 한국과 F-50 추가 계약을 이어나가고 있는 꽁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F-50이 훌륭한 기체고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고 하고 있으니 더욱 넌센스가 아닐 수 없죠. 현 정권이 들어서고 온갖 계약서가 재검토가 된 이후 5개월이 지난 6월 파베우베이다 신임 국방부 부장관은 한국과 F-50의 유지 보수 및 서비스에 관한 협정을 새롭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다 부장관은 오늘 일은 F-50 48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정점이었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하루는 욕했다, 하루는 칭찬했다, 아주 어질어질합니다. 당시 자리에 참여했던 제23 전술 공군기지 대변인 마르신 보르타 중령은 F-50은 현재 우려와 달리 전투기 그 자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F-16과 동급이라고 할 만큼 뛰어나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These jets, what type of a jet is this? Yes, this is a light combat fighter, typical combat plane. US Air Force is a typical weapon system just like in F-16 and other American fighters. To compare with the F-16s, this plane is smaller with the smallest thrust. Weight of this plane is at about 6,500 kilograms, but the possibility
almost the same, just like F-16s. What's most important for us? Those planes are very new radioelectronic equipment. Some experts say that because this jet is Korean and it's from the other side of the globe, it will be difficult to maintain it here in Poland. Does this... It will be any problems to change the elements to spare parts or something was... If training is ongoing, how many pilots can already fly these jets? Now in our base, 8 pilots train in Korea, and after that they start in Poland. We try to not even pilots but the technical personnel train here in Poland. Just last question. So will this FA-50 jets help Poland have air superiority in the case of war? These planes, just like said, the main role of in our base, it will be make air policing is a system to observe, to avoid any fighters, drones, and other elements of aviation. Good in this purpose, and they help another typical combat fighters between typical operational combat exercises or to patrolling airspaces. 현지에서 실제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조종사들은 극찬하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선동질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무능력 한마디에 F-50은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데요. 실제 폴란드 네티즌들은 F-50 대신 F-16 바이퍼를 구입하면 그 누구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이 항공기의 생산을 연간 48대로 확장하기로 했으니 배송 시간도 점점 더 짧아질 것입니다. F-50을 구매하는 것은 단지 실수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 계약서에 뇌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유사 비행기의 가격으로 F-50 한 쌍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F-50에 AIM-9X나 다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도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딱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스템적으로 농업용 비행기라도 군에 동원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죠. 이처럼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F-50에 대해 폴란드 디펜스 입사에서는 반박 기사를 통해 제대로 된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세자리 톰치크 차관의 발언이 맞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처맞는 말인지 분석한 기사였죠. 지난 9월 16일 마체이 쇼파 기자는 F-50 무장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대공 무장 없이 구매를 진행했다는 게 정말 큰 실수일까요? 사실 전투기 구매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의 최고 항공기가 될 F-35A도 당시 무장 없이 2022년에 구매되었습니다. F-16CD도 계약 이후 추가 무기 패키지가 체결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항공 구매를 살펴보면 비행기가 항상 무기와 함께 구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 장비는 별도로 주문됩니다. 네, 하지만 폴란드의 F-50은 다양한 무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중에게 퍼진 정보와는 달리 현재 F-50GF에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F-16용으로 구입한 것과 동일한 무장입니다. 레이저 유도, AGM-65 매버릭 미사일, 클래식 마크 82 공기폭탄, 제2단 정밀폭탄 및 M197 탄약이 포함됩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단거리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F-50GF는 앞으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오래된 버전 AIM-9L M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톰치크 차관이 비판한 것이 바로 이 품목이죠. 그러나 F-50GF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PL 변형으로 현대화되는 과도기 항공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GF, 개필러, 구멍을 메우는 전투기입니다. 오늘날 지상 및 비행 인력은 F-50GF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고 F-50PL 변종의 다음 32대 기계는 F-16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이드와인더 AIM-9X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람은 어떨까요? 암람 미사일과 통합이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은 F-50PL에 사용됩니다. 가 윤종호 부사장은 최근 암람 통합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타당성 조사 작업 후 2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실수이지만 잘못은 아닙니다. 이에 톰치크 장관도 F-50 프로그램을 파괴하지 않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F-50PL이 3-4년 안에 공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막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다른 플랫폼을 대안으로 넣으려면 2030년대 중반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현명한 선언입니다. 부하체크 장관도 알몸 전투기를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체 임무 시뮬레이터 및 트레이너 구입, 조종사 및 지상 승무원 훈련, 소모품 및 예고부품 재고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공군용으로 구입한 기계는 원래 대한민국 국군에 납품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터 배송이
시즌이 2025년에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한국 사용자는 이미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세계 몇 개국만 지닌 첨단 특수 장비를 생산하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처음 12대의 항공기 인도는 제안서가 제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작하여 14개월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오히려 F-50GF가 아니었다면 꽤나 고생했을 폴란드였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폴란드 공군의 문제는 무장이 아니라 무장할 전투기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그-19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며 폴란드는 M346과 F-16을 운용 중에 있는데 최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에서 도입한 폴란드 M346이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전량 무기한 점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폴란드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기 도입 시기 이전분에 대해서 재점검이 시행되는데 이번에 추락한 M346이 2022년 마지막 인도분으로 가장 최신형이었기 때문에 전량 스톱된 상황이죠. 폴란드 매체는 M346은 늘 문제를 일으키지만 군대는 이를 비공식적으로만 다룬다며 운용 중인 기체의 40% 이상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비행이 불가능하고 가동률은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F-16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7시간마다 한 번씩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죠. 결국 M346과 F-16이 비용 측면, 가동률 측면에서 매우 형편없기에 FA-50이 현재 매일마다 조종사 양성 및 공중 순찰을 위해 두세 번씩 출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종사 양성 측면인데요. 아무리 좋은 기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종할 사람이 없으면 말짱꽝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F-16만 공여받으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들뜬 표정에서도 그러한 기대감이 보였죠. 물론 F-16은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전투기임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F-16을 조종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파일럿이 없다는 것이죠. 최근 소식에 따르면 6명의 파일럿만이 F-16 조종 훈련을 받았고 여전히 익숙치 않아 러시아가 제공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마치 F-35만 받으면 뭐든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여 F-50을 폄하하는 폴란드도 해당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웅의 말처럼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듯 군대에 전투장비 배치에 있어 고성능 무기체계 하이급과 가성비와 실속을 다진 로우급의 혼합 구성이 기본이 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모든 병기들을 고성능 고가 사양으로 세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더라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오히려 전투력이 절감되죠. 폴란드가 그렇게 좋아하고 물고 빠는 미 공군 전투기가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하이로우 믹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F-50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엔 잠재적 완성형에 해당할 F-35 블록 4의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꼬여버린 상황으로 전세계 수요 물량 120대가량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폴란드 주문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폴란드를 저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F-16도 뭐 잘 고쳐 쓰고 F-35도 문제없이 잘 인도받길 바래요. 다만 그렇다고 F-50을 폄하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럴 거면 사질 말던가. 샀으면 이리저리 굴려서 잘 써보라고, 필리핀처럼. 아무튼 이런 국기들은 뭔가 이상해. 우크라이나 전의 교훈을 통해 폴란드가 미래의 F-35를 위해서라도 F-50의 도입은 신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앞서 매체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 카이의 첨단 시뮬레이터 때문입니다. 김용학 카이 실장은 전투기 수출 숨은 공신은 바로 시뮬레이터라면서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해외 구매자들은 시뮬레이터 성능에 매우 큰 놀라움을 드러내면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는 카이의 시뮬레이터는 한국 항공 기술력의 상징과도 같다면서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선 항공기의 각 계통에 대한 모든 기술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실제 항공기는 각 계통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파트를 나눠서 일한다면 시뮬레이터 담당 직원들은 모든 계통을 이해하고 구현해야 해 업무 집적도가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뮬레이터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항공기 기술 자료로 결국 제작사가 가장 잘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카이는 20년 넘게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오고 있기 때문에 인력, 체계, 시설 등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현 정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F-50을 무분별하게 비판하면서 전 정부의 계약은 자존심이 상하는 굴욕적 계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반도체, 원전, 전투기, 탱크, 자주포 등을 수입하면서 폴란드는 우유, 계란, 채소와 같은 농수산물만 팔았다고 자존심도 없냐고 비판하였죠. 결국 이들 현 정권의 반강매에 못 이기는 척 한국은 최근 폴란드산 드론 구매 계약을 체결해 주었는데요. 그것으로 온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뭔가 엄청난 업적을 세운 듯 자랑했지만 수출 규모는 14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K2전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가격이죠. 반면 작년 폴란드 농수산물 대한국 수출액은 8,432만 달러를 넘어
넘어 역대 최고를 경신했는데 그래도 그냥 폴란드에게는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가 봅니다. 미국에게 받는 기술 이전은 화가 나지 않는데 한국에게 받는 기술 이전은 뭔가 화가 나는 그들을 보니 아직 푸틴이 좀 더 오래 살겠구나 싶네요. 오늘의 한 줄평,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Zaprojektował kartę do głosowania. Artysta plastyk. 훈련만 가능한 비무장 전투기 F-50은 최고 감사원을 통해 곧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폴란드 전개에 불고 있는 칼바람에 F-50이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자리 톰치크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한국산 F-50 항공기 구매 계약을 분석하도록 최고 감사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F-50 계약을 추진했던 마리오시 부하체크를 궁지에 몰기 위한 언행과 조치였는데요. 톰치크 차관은 F-50 GF 12대를 구매할 당시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 9X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120C 미사일의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부하체크 전 장관이 무리하게 F-50 도입을 추진했다며 이에 앞으로 블록 20 버전인 F-50 PL-36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만큼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힐 수 없는 정보에 따르면 F-50 PL의 경우 최대 9개월 납품이 지연될 것이라고 하였죠. 뭐 보나마나 정보원은 예 아니면 예겠네요. 폴란드 자칭 전문가 카이 측은 지난 8월 디펜스 입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PL 버전의 개발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4분기에 프로토타입의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톰치크 차관이 어디서 얻은 소스인지 모르겠으나 차관의 발언 이후 디펜스 입사의 안토니 워커프스키 기자는 국방부 부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F-50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그-29 항공기가 남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했는데요. 톰치크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바로 F-50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성능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긴 합니다. 톰치크는 미국의 공백을 무언가로 메꿀 필요가 있었고 돌이켜보면 F-50이 필요한 비행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일럿들 스스로도 전투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은 부하체크 전 국방부 장관으로 내년 폴란드 대선의 보수 진영 유력 대권 후보입니다. 현 집권 여당의 주요직 인사들은 보수당인 PIS 집권 시절 이뤄진 한폴 방산 계약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업적 지우개에 나서고 있는데요. 톰치크는 구매에 대한 결정은 실제로 며칠 내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폴란드 공화국과 폴란드 군대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사이드와인더와 암람의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폴란드 여당이 집권할 때인 그때나 야당이 정권을 잡은 현재나 미국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부하체크 국방부 장관은 2022년 보유 중이던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발생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F-50 개필러를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4대의 전투기를 무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로켓 배송해주기도 하였고요. F-50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수년에 걸쳐 F-16 도입을 넉넉히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기에는 폴란드의 안보 사정도 좋지 못하였죠. 사실 F-50의 도입을 빠르게 추진했던 것은 폴란드 영공 안보에 대한 우려보다는 폴란드 조종사 양성의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 공군이 운영하던 M346의 가동률이 40% 중반밖에 되지 않았고 또한 그 수량도 매우 부족했으며 우러전 이후 많은 공군 파일럿이 조기 전역하여 항공업체로 전향하였으며 이에 폴란드는 EU가 지정한 파일럿 연간 비행 지정 시간인 150시간을 채우지 못한 국가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F-35의 첫 1호기가 2024년 말에 인도가 될 예정으로 폴란드는 그 무엇보다도 조종사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가뜩이나 M346은 최근 기계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베테랑 조종사의 목숨을 앗아가는 초대형 사건까지 벌어져 전기체가 작동 중단 사태까지 갔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F-50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F-50이 최고의 4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는 것은 한국인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아무리 찾아봐도 대안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폴란드 공군 감찰관보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 역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F-50이었으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안을 묻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F-50의 공대공 미사일 탑재 논란은 기술적, 성능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이며 이는 폴란드 신정권의 책임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바뀐 지 9개월이 지난 현 시점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받지 못한 것은 뭐 딱히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평가하기 좀만이 그렇죠. 이 좀만이더라. 사실 현 폴란드 집권 여당에게 있어 F-50은 무조건 실패로 귀결되어야 하는 기체인데요. K2, K9, K239는 사실상 까기에는 세계 최고의 장비인 것이 증명되고 있지만 F-50만큼은 F-16 대비 전투 능력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니 이를 비판하여 전 정부의 오점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전 집권 여당이자 현 야당인 PIS당이 추진한 한폴 방산 협력은 규모만 22조 원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계약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유럽 국가가 변방의 한국산 무기들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파격적이었는데 종류와 규모도 놀라웠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보여준 협력과 한국의 납기 속도는 가히 경악할 만하였죠. 외신들 역시 연일 이를 극찬하며 폴란드가 유럽 최강의 군사 강국에 되려 한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당연히 반대파이자 현 여당인 시민연단 등은 전 정부의 업적이 안 입고 올 수밖에 없고 없는 문제점이라도 찾아내야 하는데 그 희생양이 F-50인 것입니다. 실컷 비판하고 나서 F-50은 필요한 전투기긴 하다. 근데 또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라는 식의 짓거림은 살짝 듣기 역할 정도이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미국은 공대공 미사일 탑재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F-50PL의 경우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 탑재가 확정되었고 사이드와인더와 암람 미사일 모두 레이시온사의 미사일인데 말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최근 자국 F-16에 탑재할 암람 120 구매에 대한 승인을 허가받았고 F-35를 구매했으니 당연히 거기에도 탑재가 됩니다. 그럼 왜 유독 F-50에만 탑재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미국이 F-16 바이퍼의 시장 파해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F-50PL에서 A사 레이더와 BVR 교전 능력을 갖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면 사실상 미국 F-16 최신의 버전인 바이퍼와 성능 차이가 매우 좁혀지게 될 것인데요. 거기에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가격 경쟁력에서 압승한 F-50 블록 22 수출 시장에서 매우 빠른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 뻔해 보입니다. F-16 바이퍼를 정치적 이유든 금전적 이유든 납기 지연의 이유든 구매하지 못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그 대안으로 F-50 블록 20 구매로 방향을 선회하게 될 수 있죠. 한국의 최우방국인 미국의 반대로 반러시아 최전선인 폴란드에 무기가 팔리지 못한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의 놀라운 발표가 신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카이의 윤종호 전무와 이창재 상무는 앞으로 PL 버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현재의 이러한 폴란드의 우려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미국의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이외에 다른 유형의 공대공 무기를 통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인데요. 디펜스 24가 8월 5일 기사에서 이를 상세히 보도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50PL이 결국 AIM-120 암람 중거리 미사일과 통합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폴란드 외에도 말레이시아도 F-16과 F-35가 사용하고 있는 미국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다. 카이 윤종호 전무이사와 이창재 상무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카이는 AIM-120 통합에 금기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윤 이사는 암람 인티가 폴란드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현재 카이는 미국의 AIM-120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이외에 다른 유형의 공대공 무기를 통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KF-21 보라매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작업 경험을 얻었고 그때 바로 유럽의 단거리 공대공 아이리스-T와 중거리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이다 라고 하였죠. 폴란드가 F-50 말고는 대안이 없었지만 사실 F-50은 미국 미사일 말고도 대안이 있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KF-21 개발 초기 당시 미국은 암람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은 미리 허가를 내주었지만 해당 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권한을 보유한 미 해군은 실제 기체가 비행하기 전까지는 허가 불허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었죠. 망하게 뻔한 전투기에 무기를 팔지 마라. 기술 유출을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재빠르게 영국의 MBDA 미티어, 독일 아이리스-T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제서야 뒤늦게 미국은 두 미사일의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KF-21은 네 종류의 미사일을 모두 통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현재 KF-21의 장점으로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수출 시장에서 수요국의 주문에 맞춰 유연하게 폭넓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현재 F-50 PL 버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아직 PL 버전의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암람의 탑재 허가가 불확실하다고 36대의 전투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그저 스스로의 안보를 해치는 꼴밖엔 되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그토록 좋아하는 암람 미사일이지만 사실 그 암람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공대공 미사일도 많은데요. 보유한 전투기들의 성능이 워낙 뛰어났던 미국은 공대공 미사일 개량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지만 반대로 전투기 성능에서 뒤처진 러시아나 중국, 유럽 국가들은 공대공 미사일 성능에 많은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고체 램제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들, 예를 들어 유럽의 MBDA 미티어나 중국의 PL-15들은 덕티드 로켓에 공기만 제대로 공급되면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처음 추력과 최고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의 비행 종말 단계에서 추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암람보다 NEJ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장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15전의 경우 개발된 지 수십 년이나 지났고 워낙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이다 보니 레이더 유도 주파수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DRFM 기술을 적용하면 적이 사용하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 아무리 복잡한 주파수 변조 방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복제해 다시 방출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미 해군은 전자전기 그라울러로 F-11을 가상 격추시켰는데 수백 와트급의 전자교란만으로도 AIM-120 암람이 너무나 쉽게 무력화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암람 없다고 암담할 건 아니다. 가장 좋은 건 한국형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겠죠. 또 이렇게 개발 의지를 심어주네. 고맙진 않다 폴란드야. 오늘의 한 주평. 이제 슬슬 이게 맞는지 헷갈린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الصناعات الدفاعية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بالفعل شهدت طفرة كبيرة خلال الفترة الأخيرة.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는 격동의 상황 속에 미국은 예멘의 후티 반군을 때려잡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여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며 한 달에만 1조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이집트는 곤혹스러운 처지인데요. 이에 미국의 후티 소탕 작전이 이집트에겐 고마운 소식이 될 법합니다만 어쩐지 이집트는 고맙지만 고맙지 않다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면서 도리어 한국을 향해 무기 긴급 요청을 보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2025년 3월 15일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압도적인 힘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며 두 번째 임기 들어 가장 큰 군사 행동을 펼쳤는데요. 이후 후티의 홍해 및 수에즈 운하 주변 해상 공격을 저지하고 이란의 지원을 차단하며 글로벌 해상 무역로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이긴 합니다. 속내는 알 수 없지만요. 이윽고 시행된 군사작전에 예멘은 초토화되고 있는데요. 수도 사나, 사다, 후데이다 등 후티 거점에서 레이더, 대공방어 시스템, 미사일 및 드론기지 등 30개 이상 표적을 타격했죠. 3월 17일 후티가 미국 항공모함 해리에스 트루먼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자 추가 공습을 이어갔으며 최근 3월 20일부터 22일에는 후데이다 공항에 최소 3차례 공습을 가했는데 미 국방부는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다며 장기 작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죠. 당시 공격에는 조지아 잠수함과 구축함 등에서 정밀 타격 미사일이 사용되었고 후티의 지하무기 저장소와 통신시설도 파괴된 것으로 포착되었습니다. 한편 이집트의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3월 17일 라마단 축일 군 만찬에서 수에즈 운하의 한 달 손실이 1조 1560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2023년 11월 후티가 가자 전쟁에서 하마스를 지원하며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한 이후 3월 11일 또다시 후티가 공격을 재개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군의 후티 공습은 이집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어째 이집트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소셜 플랫폼 X에서 이집트 현지인들은 미국이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저변에는 수에즈 운하 지분을 노리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즉 트럼프의 확장 정책에 대한 의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승리 후 파나마 운하 재장하, 그린란드 메이, 캐나다 주편입 등 대담한 영토 확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1월 말하라고 기자회견에서 정책 이행을 위해 군사적, 경제적 강제를 배제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이는 19세기 미국의 명백한 운명 논리, 즉 미국의 영토 확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문구를 언급한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1999년 파나마에 이양됐지만 트럼프는 미국이 건설한 운하라면서 재통제를 주장하였고 중국이 운하를 운영한다면서 블랙록 컨소시엄을 압박해 항구 운영권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린란드 매입은 북극 자원과 항로 통제를 위해 필수라며 덴마크에 관세 위협을 가하면서 압박하고 있죠. 캐나다는 제51주로 삼아 북미를 통합하려 하는데요.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트리도에게 주지사라는 모욕적 표현까지 서슴없이 써가면서 확장 정책 하에서는 일절 양보 없는 깡패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집트는 트럼프의 숨은 속내를 견제하면서 수에즈 운하에 대한 야심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수에즈 운하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강해진 것도 미국에게는 거슬리는 문제입니다. 뭐가 됐든 수에즈 내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미국인데요. 중국은 운하 최대 이용국으로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이집트와 협력을 강화했고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에 중국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이집트 최대 경제협력국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타르투스 기지를 통해 홍해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죠. 이집트에게 있어서 수에즈 운하는 국가의 자부심이자 경제의 생명줄인데요. 과거 1956년 이스라엘이 영국과 프랑스와 손잡고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이집트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운하를 두고 전쟁을 벌였던 적도 있었기에 최근 이집트의 고민은 그 무엇보다 수에즈 내에서의 자체 안보 강화가 최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집트에서 한국의 K239 천무의 도입이 가시화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집트 방산 전문가 빅토르 나멘크는 한국이 MTCR을 우회해 천무와 각종 탄도미사일을 이집트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했습니다. 한화 역시 이집트와 천무 수출 협상 중임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월 이집트 국방생산부는 한화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무기체계가 있는데 바로 2027년 실전 배치될 천무 ASBM 대함탄도미사일입니다. 이집트에게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무기이죠. 지난 중동 방산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된 천무 ASBM은 천무 한 대에 8발 장착 가능한 400mm 대함탄도미사일로 GPS INS 유도의 종말 단계에서는 적외선 IR 탐색기를 추가해 매우 높은 정확도로 배를 격침하는 미사일입니다. 이는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LSAM과 유사한 구조로 LSAM의 동생이자 대함화된 LSA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를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은 모두 ISBM 강국입니다. 대함탄도미사일은 높은 기술적 난도를 요구해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 중국, 러시아, 이란만 보유하고 있고 현재 한화의 ASBM은 세계 5번째 실용화 사례가 될 수 있죠. 대함미사일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함선이 바다 위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며 속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실시간 탐지와 정밀한 조준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IR 적외선 시커인데요. 함선은 엔진, 배기구, 기계 작동 등으로 열을 방출하며 주변 바다와 뚜렷한 온도 차이를 만듭니다. IR 시커는 이 열 신호를 감지해 함선을 식별하고 추적하죠. 특히 현대 함선은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스텔스 설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열 방출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워 IR 시커가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됩니다. 또한 첨단 군함들은 레이더 기반 유도 체계를 교란하기 위해 제밍과 체프 같은 전자전 수단을 사용하지만 IR 시커는 레이더 신호가 아닌 열 신호에 의존하므로 이런 방어 수단에 매우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특히 대함탄도미사일은 재돌입 속도가 마하 단위에 달할 정도로 빠르며 이 과정에서 대기마찰로 플라즈마층이 형성되어 레이더 신호를 차단하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 탐색기는 플라즈마의 영향을 덜 받고 종말 유도 단계에서도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죠. 이렇게 좋은 IR 적외선 시커이지만 문제는 개발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도로켓, 미사일, 군사위성에 사용되는 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난이도가 훨씬 높은데요. 냉각형 센서는 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이너스 195도 이하, 심지어 마이너스 269도에 가까운 초저온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더군다나 이 센서에 사용되는 재료는 희귀하고 고가에다가 이를 정밀하게 가공하려면 첨단 반도체 수준의 기술이 필요해 난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은 이 어려운 기술을 세계에서 6번째로 성공시켰습니다. 그 주인공은 국내 유일의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 개발 강소기업인 i3 시스템즈로 현재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협력 업체로 활약 중입니다. GPS INS와 IR 적외선 듀얼 모드 시커를 장착한 천무 ASBM은 이미 높은 정확도를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한화의 ASBM 블록 1초기 단계에서는 사거리가 160km로 다소 짧은 편이지만 이집트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 방어에 특화된 무기로 활용하기에 충분한데요. 좁은 해역에서 이 무기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화는 천무의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연구를 진행 중이고 정부도 수출 법안을 개정 중이며 이에 최종적으로 800km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에즈 운하뿐만 아니라 홍해 전역에 걸친 지배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를 2조 원어치 대량 도입한 이집트는 K9 자주포 도입국 최초로 해안포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천무와 K9이 함께 이집트에서 해안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집트 최강의 방어선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이집트가 홍해 연안에 K9을 배치하면 후티의 근해 활동을 초기에 제한할 수 있고 추 천무 다연장 로켓포로 후티가 사용하는 해상형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나 해상 드론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가 있죠. 그야말로 수에즈 운하를 지키는 철통 같은 방어선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의 천무 도입 가능성은 그 어느 국가들보다도 높은데 이미 이집트는 천무의 아버지 뻘인 K136 구룡을 2005년 36대 비공식 수출로 운용 중인 국가입니다. 한국 이외에 구룡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가 유일하죠. 아랍권 방산 매체 평행정치는 K9 기술 이전이 이집트 방산업의 진전이라며 이집트는 이미 K136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천무의 도입 소식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주변국인 사우디 UAE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도입해 실제 운용 중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수월한 연계 작전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천무를 표준화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수에즈 운하 주변이 천무 ASBM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죠. الصناعات الدفاعية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بالفعل شهدت طفرة كبيرة خلال الفترة الأخيرة. جزء من هذه الطفرة بسبب التقدم التكنولوجي الذي تعيشه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على الجانب الآخر التهديدات التي تحيط بهذه الدولة. مستر هونغ، فيما يتعلق بتواجدكم في منطقة الشرق الأوسط، لديكم بالفعل تواجد في هذه المنطقة منذ سنوات عدة، ولكن الآن الكثير من الدول في هذه المنطقة تسعى لتبادل المعرفة وتبادل التكنولوجيا في شراكاتها مع الشركات الأجنبية. كيف تتعاملون مع متطلبات هذه الدول؟ من خلال تجاربنا التي امتدت عبر عدة عقود، نحن ندرك أن متطلبات العملاء في الشرق الأوسط ليست سهلة، ومثل البرنامج الشهير MSAM، شركتنا لا توفر نفس المنتج الذي توفره ل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بل إن مقاربتها للحلول معدة بشكل خاص ل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والمستخدم النهائي، وذلك يشمل إجراءات تحديثات على النظام. كما أن شركتنا اقترحت العديد من المشروعات المحلية مثل التطوير المشترك من الصفر والإنتاج المحلي وخطة الدعم اللوجستي المتكامل المعدلة حسب الاحتياجات المحلية. خطتنا واضحة. 이집트 현지인들은 한국을 사심없는 국가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게 가족이라며 끈끈한 유대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비축된 포탄량이 모자르다고 몇 년째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속내를 알 수 없는 지도자라고 불리죠. 그러나 한국만큼은 다른데요. 한국은 중동이 외면당할 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로 인해 중동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유럽이 인권 문제로 무기 군수 조치를 취하며 중러가 무기 수출 대가로 항만 운영권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일 때 한국만큼은 사심 없이 중동의 손을 잡아주었는데요. 이미 중동 국가들에게 있어 한국 기업이 가지는 이미지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초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세계 최대 길이의 해상 교량인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거기에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와 다양한 방산 무기까지 한국은 중동과 매우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무 ASBM이 후해주 운하를 지킬 유일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건설로 일으킨 제1 중동붐을 이제 방산으로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평, 누군가 그러더라. 방산 계약에서는 사기만 안 쳐도 좋은 판매자라고. 보고 있나 있니?